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목요일에 MBN 뉴스 특보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이어가겠습니다. 2박 3일간 온 국민에게 놀라움을 안겼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패널들 그리고 정치부 오지혜 기자와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성과를 발표했던 메인 프레스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태윤 기자. 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주장했듯이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 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네, 북한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순탄치 않고 북미 대화 진전이 결국 남북 관계와 밀접한 것을 의식한 뒤 중재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제는 미국이 북한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핵화에 관련해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공동선언에 담지 않은 내용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전달해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크게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구두 합의 사항도 공개했잖아요. 네,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평양 방문을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또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에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올해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약 25분간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청와대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부터 문 대통령 일정이 시작돼서 오지혜 기자 일단 오늘 하루 참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아침 6시 40분부터 백화원 숙소를 떠나서 네. 아주 중요한 일정, 친교의 하이라이트인 백두산 등반을 했죠. 거의 새벽 5시에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떨리셨겠죠. 또 네. 소원을 이루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시가 다 돼서는 이제 거의 등반을 마쳤으니까 네. 삼지연 그 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명 수행단과 함께 오찬 식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울 공항까지 넘어왔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방북 이 결과 보고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귀국 보고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궁금한데 성과에 대해서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뭐. 예. 일단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또 북미 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뭐 질의응답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추가해서 김석환 교수님부터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문 대통령께서도 뭐가 논란이 되는지를 아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측이 쓰는 참관이라는 용어나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가 이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폐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비핵화 부분에,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에서 특히 비핵화 부분이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니까 이 문안에는 다 나오지 않고 또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문 대통령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진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걸 지금 명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잘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요약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반갑죠. 왜냐하면 저렇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지? 하는 아직도 뭔가 그러니까 궁금증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지금 상태에서 밝히시는 건 사실 옳은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기도 그럴 수도 하고, 없는 일이고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면을 보고 저렇게 확신을 하시는지는 여전히 궁금한데 그 대통령이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신 내용이나 이 문안들을 보면 짐작은 저희는 잘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미해결의 부분이 있다. 차정 교수님.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2박 3일의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뭐 말 그대로 상당히 본인이 올라가시기 전에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기대를 막 갖고 왔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략 3가지 정도가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이 이번 방북 기간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이 그 남쪽 지도자 나아가서는 이 남한이라는 이 분단의 상대였던 이 남한에 대한 상당한 신뢰감을 구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 신뢰가 바탕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공자가 이야기했듯이 무신분립이란 말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2박 3일간의 정상회담 기간 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거의 가이드처럼 다 따라다니면서 다 수행했지 않습니까? 종일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마 양 정상 간에 상당한 이 깊이 있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미심쩍 같은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정상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이 지금 그 과거 두 차례의 그 남쪽의 그 순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북했지만 그 상당한 스킨십이랄까 이 마주 대하는 그러한 장면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그래도 상당한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특히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이 지금 집단 대체조 15만 명이 모여 있는 평양 주민들 앞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 지금 민족의 단결과 화해를 그러니까 촉구하는 장면에 대해서 많은 뭐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텔레비를 지켜보던 우리 남쪽에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감명과 감동을 받았던 거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이 남북 관계에 상당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겠지만 이걸 돌파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뭐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나와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북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일종의 이 문 대통령이 낳는 오작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한 것이 아닐까. 예. 일단 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뭐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뭐 이 창간 그러니까 하에 유관국의 창간 하에 그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내놓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앞으로 북미 회담을 위해서 예비해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착 국면에 빠졌던 이 북미 간의 대화에 뭔가 물꼬를 텄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거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70년 남북 간의 분단에 있어서 켜켜이 쌓여왔던 군사적 적대 구도를 해물 수 있는 하나의 이 또 초석을 마련했다. 지금 뭐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이 그 남북 간의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1991년도의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상당 부분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남북 정상이 직접 이 면담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여기에 대한 뭐 상당한 뭐 이 보수 진영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신뢰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군사 적대를 이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신뢰가 가다 깨지는 순간 다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재원 교수는 뭐 TV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젊다 생각하시겠지만 젊어서 기자 생활할 때 지금도 젊으신데 그때 통일 외교안보 전문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금만 젊었으면 이번에 따라가서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꿀뚝 같았습니다. 2000년 그전에는 그렇게 뭐 진도가 나가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이거 엄청난 일이 사실은 담긴 거 아니에요? 상당히 뭐 그 과거 통일부 출입할 때 그 남북 간의 그 회담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갔던 한 걸음 나갔나면 두 걸음 좀 나갈 뒤로 것 같으면 또 두 걸음 후퇴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남북 정상이 직접 대면에서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부분은 아마 상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큰 이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평택대학의 그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 윤지원 소장 교수를 모셨는데 할 일 많으시겠어요. 남북한 통일 문제 이제. 네, 맞습니다. 학생들 교육까지 해야 돼서요. 네. 오늘 지역 평가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또 통일 교육도 해야 되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2박 3일 일정에 보면은 두 부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 이상의 이렇게 밀착 수행하듯이 만나고 대화하고 지금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신뢰 구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의 성격. 김정은 위원장이 성격이 케미가 잘 맞는 그런 리더십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다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유관국가 정확한 그 어디까지 이제 범위가 좀 빠졌다는 거. 그다음에 또 언제까지 영구적 폐기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시기가 좀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그 세 번 만남, 그러니까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남북 간의 그 관계가 제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그 능라도 5일 체조 경기장에서 대통령 정말
생각지 못한 연설을 통해서 네. 평양 시민들에게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던졌고 또 중요한 건 저희 가족이 사실 실향민이거든요. 예, 저 정말 황희도 실향민들은 해주가 오늘 예, 그 실향민의 2박 3일은요. 네네. 그 황희도 뭐 해주가 말로 고향인데 할 수 없는, 네. 지척인데 이제 고향 방문은 빠졌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상설 면에서 설치 참 좋고요. 화상 뭐 상봉상 좋은데 고향 방문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그런 쪽으로도 좀 애를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 문재인 대통령 내분 저 평양 그 순환공항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저 형님이 저 남에서 올라오시는데 동생이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 내외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반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을 곧 보게 됐으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도 가셔야 되고 교수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핵 문제에 너무 이렇게 몰입했다 보니까 네. 이번에 또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군사 합의서. 예, 네. 송영무 국방장관님 마지막 미션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예,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뭐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그리고 서해 북방 한계선의 평화 수역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평가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장관은 미션이 또 하나 나왔던데요. 뭐 한라산에 헬기장 만들어야 되나. 그거는 진짜 김정은에 나온 아마 차기 국방장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사일 평론가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저도 한 3가지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육성으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을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한 거죠. 네. 예, 그 미국 지금 협상의 그 가장 큰 상대자인 미국은 네. 북한을 바라볼 때 너무 그동안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불신이 상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옛날에는 이제 지도자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했지만 네. 앞으로 이게 깨지면 네. 그 나라는 지도자도 라이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담을 스스로 졌다라는 네.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네. 좀 풀어냈다라는 것이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많은 장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아, 예. 선들이 많아져서 면이 되고 네. 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게 네. 그 기반을 쌓아가고 계신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예. 세 번째는 이번 협상의 결과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좀 누군가가 제공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면에서? 생각- 예를 들어서 그 합의 공동선언에 보면은 동창리의 미사일 그 발사대라든가 이런 걸 폐기하겠다고 그거 지금 되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핵은 자기들한테 큰 뭐 관심사지만 근데 위협 위협 아니죠. 요소는 아닙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한반도 주변에 얼마나 핵이 많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운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에 저 실어서 날라 들어올까 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쏘는 곳을 폐기하겠다고 먼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핵에서 네.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제안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양쪽이 좀 이렇게 좀 신이 났는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아까 그 프레스센터에 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 나갈 조치들 네. 그리고 또 어떤 조치들을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황 조치와 단계 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 미국 측에 전달할 로드맵이 그 안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네, 그건 뭐 그렇게 그것도 생각이 확인하셨어요. 됩니다. 오늘. 전달 얘기 있다고. 예. 그래서 그 전달할 것이 요거라는 거죠. 단계적인 순서 로드맵. 예, 이것을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김정은 이번에 뭐 처음 보는 장면, 네네. 뭐 최초 이런 일들이 사건이 많았어요 사실. 예, 굉장히 그리고 아마 김정은 내외 영접 뭐 하여튼 겸손하고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뭐 이번에 최고의 명장면 하나씩 좀 생각나시는 대로 북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명장면이 인상적이셨어요? 하나가 아니어서 원래 오늘 하나 일단 말씀해 주시고 또 원래 다음 처음에 모습. 명장면은 사실은 그 사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북한은- 각하? 네. 그것도 정말 네, 그것도 굉장히 와 저런 게 진짜로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시작부터 하여튼 네, 해서 굉장히 21발의 예포가 그러니까, 울리는 가운데 굉장히 네. 그게 강렬했는데 예. 그러니까 2박 3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명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장면은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5천 년을 같이 살았고 네. 70년을 따로 있었고. 살았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이게 평양 시민 앞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하신 저 말씀이 평양 시민들의 마음을 샀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나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민족애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아야 네. 하는데 5천 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70년 떨어져 살아서 그 떨어져 산 것의 상처가 굉장히 큰데 네.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저 말씀은 저는 대통령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분도 실향민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인연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 갈라진 인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한번 다시 큰 걸음을 내딛자고 들어보시고 한번 네. 또 하시죠. 이게 네. 정말 감동적인 네.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꽂아놓은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향민 같으면 저는 아까 그 생각했어요. 꿈을 꾸다 깼어요. 근데 너무 길었어요, 시간이. 네. 73년. 너무들 늙어버리셨고. 저희 아버님께서 사실은 이게 어저께 요 연설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럼요. 아, 제가 얼마나 뭉클한지. 5일 최저 경기장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문득 4.27 판문점 선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약간 두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굳은 표정, 처음 어떤 그런 선언을 합의문을 발표해서 그랬나 싶었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이제 세 번 3차 정상회담이가 워낙 또 파격적인 환대에 어머나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은 만나야 된다. 그렇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영부인들의 역할 상당히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프트 외교를 정말 양쪽에 퍼스트 레디들이 굉장히 그 친숙한 모습 예. 두 분이 음악을 해서 그런지 더 돋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두 분이 약속해가지고 얘기하고 남편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네. 방문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공공 외교에 대통령께서 선두주자가 되지 않으셨나. 거기 김 위원장 대회가 나타나리라고는 사실은 좀 생각은 저도 생각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근데 거기 평양 시민들이 만세 막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평양 시민들에게 드린 메시지도 중요했는데 결애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그 모감주 나무를 그 영빈 간에
거기죠. 예. 백화원 우리 심었잖아요. 근데 네. 그 뜻이 번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천지에서 그 물을 담았는데 저는 한라산에 물을 담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 그런 또 거기다 준비를 아주. 또 백산 천지물을 담아서 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네. 마치 예견했던 미리 예. 다 준비해갔던 어떤 그런 이벤트를 정말 네. 너무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는 그런 듯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처 못 끝낸 말을 계속하면 하세요. 5,000년 역사라는 사실을 사실 잊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분단이 항상 있어서 맞아요. 마치 지구의 존재와 더불어 분단이 영원히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해고적부터 우리도 이랬나 보다. 하거든요. 그건 그리고 정말 그 위에 어떤 세상이 있었는지 생각을 안 하게 네. 되는데 따져보니 헤어져 산 기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73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길고 긴 역사에 5,000년에 비하면 잠깐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대고려전이 있는 줄 사실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고려 건국 1100년? 네, 고려 건국 1100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면이 아마 북한 주민들의 마음도 올렸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예, 아, 맞습니다. 맞다. 우리 정말 원래부터 헤어져 있었던 건 아니었지 하는 생각을 네. 새삼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통일 교육의 교본을 보이셨습니다. 아, 이거 젊은이들에도 아주 큰 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뿌리를 찾는다고 그런 점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게 네. 계속해서 이 군사분계선 남쪽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이거 뭔가 네. 큰 머리에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 아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그런 기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나저나 뭐 김상일 평론가 네. 보시기에 이제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대통령 남한의 대통령이 가셔서 네. 핵 강국 건설만이 살 길이었어요, 북한은. 네, 그렇죠. 주민들도 네. 그렇게 다 네. 세뇌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 남한의 대통령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핵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충격일까. 그리고 그걸 또 하도록 한 김정은 위원장도 참 저는 무슨 생각에 저런 일을 저질렀나. 이 딴소리 못 하잖아요, 이제. 네. 제가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대회에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 네. 사실은 제가 6.17 김정일 정동영 김정일 위원장 면담 때 제가 그때 수행을 하고 갔었는데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네. 그 면담 때 저희가 그 앞에 가가지고 몸을 검색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백화원 초대소에 모든 장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 설치를 해놓고 예. 거기에서 다 검사도 끝낸 다음에 딱 몸만 떠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 누구에게도. 예. 근데 요번에는 본인의 모습을 아주 당당하게 다 드러내면서 다니는 그러게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저 자신감은 정말 대단하다. 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 게요. 예.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한 이유가 지금 트럼프에게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은 뭐 선대본부장도 지금 프리길티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린 형국이죠, 예, 뭐 지금. 예, 연방대법관 지금 네. 해놨는데 지금 또 미투로 걸려가지고 지금 핫 이슈로 지금 미국에 떠 있고요.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니까 시간이 또 별로 없습니다. 10월 한 달간은 캠페인으로 너무너무 바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나의 캠페인 카드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캠페인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이렇게 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좀? 네, 전 정리 쭉 대동강 해보십니까? 식당에서의 모습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늦게 왔다, 나 결례를 범했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를 먼저 했어요. 도착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격을 높이는 모습을 참 많이 보이고 있구나.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더 시민들한테도 놀라울 수 있는 게
머리를 숙여서 또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폐쇄적인 국가인데 지금 계속 접촉 범위를 넓히면서 그동안 최고 전엄으로서 보여주지 않은 행보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흘간 지금 트럼프래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배운 건가? 아니면 이게 남북이 뭔가 닮아지고 있구나. 정상국가가 이렇게 해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여정 부부장이 많이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진을 찍든 다 보였는데 이번만큼은 솔직히 리설주 여사가 조금 더 언론에서 더 이렇게 노출이 많이 부각시키고 됐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다 조율했던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그 장군봉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제2의 도보다리 사진을 생각을 했는지 원래 티테이블이랑 의자 4개를 준비를 했었대요. 네,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관광 홍보사처럼 자처를 하시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바로 산책을 해버리면서 거기는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또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혹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세요? 이번에 상당히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보니까 제가 차림새를 보니까 뭐 제가 뭐 이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이슬주 여사는 나름대로 좀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뭐 좀 옷을 갖춰 입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이 김여정 부부장 보면 거의 민낯에 생머리에 말 그대로 이 실무총 책임자로서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이 백두혈통의 한 명인데 본인이 저렇게 뭐 안 나서고 뒤에서 그냥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해도 될 건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남측의 그 카운터파트하고 격이 없이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달라진 북한, 앞으로 또 달라질 북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낳게 하는 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이 최고의 장면이 뭐냐고 이야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틀 전에 이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나와서 아마 그 지난 4.27 이 도보다리와 같은 장면은 아마 백두산 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 제가 그런 예측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반 그 평양의 주민들이 주로 찾는 식당에 가고 싶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뭐 그 두 장면도 상당히 인상 깊게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무엇보다 저는 더 받아들이고 싶은 건 우리 김성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이번에 그 능라도 집단대 체조 경기장에 가서 연설한 장면이 저는 뭐 최고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1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모여 있는 장소에 딴 사람도 아니고 남한의 대통령, 그동안 70년 동안 적대했던 남한의 순회가 와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 할지도 모르는데 바로 마이크를 줄 수 있다는 그 자세. 안방 내준 거야, 안방을 내준 거죠. 손님한테. 네, 그렇죠. 그런 그 양 정상 간의 신뢰, 그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남과 북의 신뢰가 작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 것이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를 뭐 괴뢰다, 뭐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누구의 앞잡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상대의 이 주민들한테, 상대의 이 국민들한테는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나 모습을 TV로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때는 다 나쁘게 보면 미제앞잡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했던 그런 불과 그 얼마 전의 과거였는데 그걸 뒤엎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이 상당한 신뢰 보였다는 것이고 저는 이 연설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신 메시지도 저는 상당히 북한 주민들하고 또 앞으로 남북 관계 상당히 중요한 또 시사하는 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평양이 엄청나게 발전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잘 겪고 오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노고를 취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당신들이 이만큼 이렇게 힘든 제재 국면 속에서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5,000년 동안 우리는 같이 살아왔고 70년 잠깐 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그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연설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이 남한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준다는 그 자체는 이
김정은이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본인이 대내에 가시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비핵화 과정에서 비핵화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상대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결코 이 만만한 체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해야 될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딴소리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니까 마이크 잡고 얘기 직접 들어보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딴소리 한다고 그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지금 9시 9분이 됐습니다. 잠깐 준비된 내용을 듣고 와서 왜 주변에서 말리는데 서울을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오겠다는 건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옆에 여기서 관계하는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를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답니다. 서울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거는 6.15 공동선언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답방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갖고 북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그걸 가까스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받아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 또 우리 대통령은 또 그걸 독려했다. 거기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왜 말리는 데 온다고 했어요? 네, 돌파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일이긴 한데요. 2010년도 당시에 그 예전 일을 기억을 해보시면 이 사람의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고난의 행군 안 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건축물도 새로 만들고 그 대동강 식당도 만들고 그런 걸 하지만 이게 일부 계층한테만 해당된다는 비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양의 일부 사람들의 얘기인 거지. 안에 뭐가 춥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따뜻한 거지 이게 온기가 전파되지 않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자기가 노력해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정말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위협에 처할 수 있겠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마 그 신뢰일 겁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을 못 믿으면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번 계기로 나를 이용해 먹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온다는 결정을 못 할 거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나를 이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용만 하고 버릴 거다라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뢰는 이제 쌓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해도 위험할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겁이 나죠. 우리는 뭐 평양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난 가겠다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문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생이 한마디 했을 거예요. 김여정 저도 오빠 내가 가보니까 괜찮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요인이
그 김여정의 이미지가 제 생각에는 일하는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똑소리나게 일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의 손에 못 맡기는 거죠. 아,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다 뛰어다니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그 하이힐 신고 그렇게 뛰어다니려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저 사람 젊어서 저렇게 뛰어다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 얼굴빛이 좀 더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저 어차피 일하는 여성으로 자기 자신을 저렇게 자리를 만들었으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왔었잖아요. 그렇죠. 와서 기차를 탔죠. KTX를 탔죠. 자연히 비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자신 있게 이 서울의 기차가 진짜 좋더라 이 얘기를 크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김여정 부부장이라면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보니 가도 괜찮겠다 하는 조언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는 아무래도 통일부 계셨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거 거의 뭐 역사적 사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북측에 이게 최고 지도자가 온다는 게? 그렇죠. 예. 아까 뭐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문정인 특보께서 말씀하셨군요. 예.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했는데 결국에는 모두 못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린 시절을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서방 문화나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이 없을 거라는 게 내적으로 체화돼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래서 듭니다. 결단이 가능한 거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게요. 제 시각에서는. 지금 핵 보유국, 실질적 핵 보유국 이 말이 사라졌지만 사실은 실질적 핵 보유국의 위상을 지금 점점 스스로 갖추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핵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실질적 핵 보유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게 뭐 핵 있다고 미국이 때리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보유하는 걸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걸 포기해도 본인이 인민에게 약속한 경제 발전과 과학 강국 이거를 선사할 수 있고 자기가 그 영웅으로서 대접받으면서 이 역사와 그 나라를 인류를 또 우리 민족을 발전시킨 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이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한 모습은 나 의연해야 해. 라고 보여주고 표현인 거 보여줘야만 된다. 네, 나는 반드시 의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쫄면 어떡해요. 그럼요. 그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그러니까 핵이라는 걸 지금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의 원천일 수도 있으나 원래 그 날카로운 칼은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 현실 감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핵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자칫 잘못 쓰면 정말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불안감, 그러니까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서 나는 반드시 당당해야 하는 의사표현이라고 그쪽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지원 교수님. 네, 지금 앞서 또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은 4.1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러 가고, 그리고 또 6.12 그 싱가포르 회담 이런 일련의 어떤 외교적인 그 행태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캐릭터랑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김여정이 서울에 왔다 갔고 오빠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진솔한 얘기. 동시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연내에 서울을 이제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 예.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럼 특별한 일이 뭘까? 네. 걸림돌이 뭘까? 우리가 또 그것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것도 별일이 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걸림돌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네. 뭐 서울 뭐 얼마든지 이미 뭐 판문점 통해서 한국을 벌써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뭐 서울 왜 못 올까? 어떤 자신감의 표출을 잘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특별한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네. 그런 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처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간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덧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내 연내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11월 6일 미국이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24일 현지 시간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아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진척이 돼서 네. 연결이 된다면 특별한 일이 없어지고 이제 서울을 방문하고 네. 또 조금 앞서간다면은 연내에 이제 종전선언까지 이어진 그런 어떤 수순을 밟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또 선택했고 그것이 또 잘 융합이 된다면 또 많은 일들이 연내에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핵 문제에 대한 또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또 간접적으로 예. 표출한 언어적인 묘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지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온다 그러면 딱 한번 여기서 이야, 이 오지혜 기자의 촉으로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 괜찮아요. 한마디가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올해 안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올해 안에라고 지켜봐야죠. 굳이 못 아니, 박았으니까. 시점을 그러니까 추워질 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네. 그 전에요. 지금 모든 일정은 끝났지만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도 들어오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두산 천지에서 노래 한 곡이 좀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냐? 진도아리랑. 누가 불렀어요? 네, 불렀습니다. 우리 특별수행단 중에 이제 가수 알리 씨가 네, 여기서 이제 선창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탈한 김정숙 여사가 크게 아리랑을 따라 부르면서 흥을 돋웠고 또 이제 리설주 여사 또 빠질 수 없죠. 후렴구를 이제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끝나고 나서 이제 악수 청하고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박수 치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서울을 안 올 수 없겠어요. 네, 노래까지는 따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동안 저 가수 노래 잘한다 하고 쳐다봤다. 그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정말 천상의 무대가 거기서 만들어졌네요. 네, 영상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 들어올지 내일 들어올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역도 필요 없죠. 노래도 부르면 같은 민족 같은 노래인데요. 뭐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역사가 오늘 하루 벌어졌다는 게 이게 지금도 저는 꿈인가 생신가 싶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모든 일련의 행위가 차 교수님 네. 지금 정상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정상 국가다. 그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핵으로 버티는 나라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로도 가고 싶다는 의지도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울에 오겠다는 의미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연내에 종교선언을 하기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까운 시일, 아니면 빠르면 뭐 10월 달, 늦어도 11월 초쯤에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의 단초를 마련하고 그 마지막 세리머니로 아마 남북미 정상이 서울에서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세계사적 전원. 예, 그렇죠. 뭐 그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전쟁의 문을 닫고 평화의 문을 여는 쪽을 장소를 아마 서울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되고 정전선언이 끝나고 난다면 그럼 그다음에 해야 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은 결국은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재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필요하고 도움을 줄 측은 결국 우리 남쪽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남쪽의 경제 현장, 발전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걸 보면서 뭔가 하나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동인이 상당히 서울 답방에 그 크나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 싱가포르 갔을 때도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여러 지역들을 직접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김정국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그 너머에 대한 이 지금 시선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울에 와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더 커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오면 3박 4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박 3일 만약에 지금 백두산을 가셨으니까 한라산 들어가야죠. 한라산 가야죠. 하다못해 안 되면 북한 사이로 가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왜 또 북한 사는 거기서 갑자기 이왕 가려면 한라산? 아니 뭐 서울에 또 아니 북한산도 명산이에요. 명산이죠.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르고 싶어하는 산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붙이면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10월은 북한 노동당 그 창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서울 방문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어려울 테고요. 11월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간 선거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12월 17일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로 넘어가면 또 이제 신년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려워지죠. 그래서 거의 11월 말에나 이제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북한 다녀오신 귀한 손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신데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패널들께 정말 한 15초 정도씩 뭐 짧게 한 1분씩 하실래요? 마무리 발언.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지 마음속에. 김상일 평론가부터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 진도아리랑 이야기는 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깜짝 보고요. 놀랐어요. 우리의,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에 그 서광이 비치는 일이 천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저희가 뭐 정치에서 보면 여론조사를 볼 때 그때의 여론조사만 보는 거는 저희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 뭘 보냐면 이게 우상향 곡선으로 가느냐, 추세가 어떠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굉장히 우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언젠가 그 수직 상승하는 쉬프트, 패러다임 쉬프트처럼 이런 쉬프트하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지원 교수님의 기대는? 네. 도보다리에서 30분간 두 분이 아주 긴밀한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됐다. 이번 방문에서는 좀 더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북미 간에 꼬인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뭔가 방점을 찍었다. 그래서 북미 핵 협상 진척을 위한 양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었다. 그래서 북미 어떤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 올해 안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둘이 만나서 못할 얘기가 없고 못 풀 문제가 없다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석현 교수님은? 네, 저는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얘기하느라고 계속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산가족. 저도 실향민 2세라서 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가지고 오신 거는 고맙지만 전면적 생사 확인도 기왕이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그 3항에 2항에 4조가 되겠죠.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에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약품이 없고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절박한 문제. 이 문제, 이 분야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좀 강하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올해 그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톱다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 간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그 본격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물꼬를 트는 그런 방식인데 뭐 그런 방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70년 동안 이 적대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체제 내의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제 내에서 각 체제 내에서 강경파들, 보수파들이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 양 정상들 또 나아가서는 또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러한 정상들이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예. 이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